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2023년 사회 전기공사 산업기사의 전기 응용에서는 어떠한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바로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용해, 용접, 열처리 등 이 와전류손에 의한 전열 방식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근데 1번 보기 보시면 적외선 가열이라고 있게 되는데 이 적외선 가열은 복사 가열이라고도 하죠. 즉 적외선 전구로부터 이런 나오는 복사 에너지를 이용한 가열 방식이 되겠고, 자 2번에 보시면 유도 가열이라고 있게 됩니다. 유도 가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자개에서 이 자개에 놓여 있는 도전성 물체에 이제 가해지는 전자유도 작용을 이용해서 가해지는 그런 와전류 손실이라든지 아니면 히스테리시스 손을 이용한 가열 방식이 되겠는데요. 주로 금속의 표면 담금질이라든지 아니면 용접, 용해 이런 곳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남은 3번과 4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번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저항 가열이라고 적혀 있어요. 저항 가열이라고 하는 거는 전류에 의해 이제 옴손이 발생하죠. 옴손이 뭐예요? 저항 손실이죠. 즉 저항손에 의한 가열 방식을 저항 가열이라고 하고, 자 4번 보기에 있는 유전 가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유전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유전체, 그러니까 절연체가 떠오르게 됩니다. 이 극판 사이에 유전체를 넣고 거기에 고주파 전기를 가해주게 되면, 또는 고주파 전압을 가해주게 되면은 이 유전체 안에 있는 전기 쌍극자들이 배열하게 되는데 그 배열을 할 때 발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를 이용한 가열 방식을 유전 가열이라고 하게 되고, 유전 가열은 보통 목재 건조라든지 아니면 목재 접착, 비닐막 접착 등에 주로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고주파 유전 가열의 용도로 적합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유전 가열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죠. 자 1번 목재 접착, 목재 유전체 맞습니다. 자 2번 플라스틱 성형 맞고요. 3번 비닐의 접착, 이것도 맞습니다. 용도로 맞는데, 4번 보시면 금속의 열처리라고 있습니다. 이 금속의 열처리는 유전 가열에 해당이 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2번에 대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입니다. 3번 보시면 자 어떤 전열기에서 5분 동안에 90만 줄의 일을 했다고 합니다. 전열기에서 한 일이. 자 근데 이때 전열기에서 소비한 전력은 몇 와트인지를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와트라는 단위인데요. 자 이거는 줄, 퍼, 세컨즈와 동일한 단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전력량, 그러니까 일의 양 있죠. 그걸 90만 줄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무엇으로 나눠줘야 돼요? 초로 나눠줘야 돼요. 근데 문제에서 전열기가 몇 분 동안 일을 했다고 했습니까? 5분 동안 일을 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5 곱하기 60을 해줘야 됩니다. 분을 초로 바꿔주기 위해서. 자, 이것을 계산하면은 그 값은요, 3000와트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몇 번이 정답이에요? 3번이 정답이죠. 괜찮으시죠? 90만을 5 곱하기 60으로 나눠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어서 4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번 보시면 자, 우리 열차의 무인 운전과 같이 미리 정해진 시간적 변화에 따라 정해진 순서대로 제어하는 방식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것을 무슨 제어라고 할까요? 바로 프로그램 제어라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 제어가 바로 이러한 시간적 변화에 따라서 순서대로 제어되게끔 하는 제어 방식인데, 자 1번 보시면 추종 제어라고 있습니다. 추종은 목표값을 추종한다는 거예요. 즉 목표값이 변하는 제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어 목적에 따른 분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율 제어 같은 경우는 이 목표값이 다른 양과 일정한 비율로 해서 증가하는, 변화하는 그런 제어 방식을 비율 제어라고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어 목적에 따른 분류가 되겠습니다. 자, 3번에 보시면 정치 제어라고 있게 되는데, 이 정치 제어는 추치 제어와는 다르죠. 정치 제어는 뭐예요? 목표값이 일정한, 그러니까 변화하지 않는 제어를 우리가 정치 제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거는 목표값에 따른 분류죠. 자, 어쨌든 이 4번 문제에서 물어보는 이러한 프로그램 제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5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파장이 가장 긴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보기를 보시면 1번 적색, 2번 황색, 3번 녹색, 4번 자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자색이 뭐죠?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적색은 빨간색이죠. 우리 가시광선에서 보통 가시광선 파장이 380나노미터부터
보통 780나노미터까지의 범위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이러한 파장을 가시광선이라고 부르게 되죠. 이 가시광선의 파장은 우리 나타내는 색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파장이 가장 짧은 것은 우리 자외선, 그러니까 자색이 보라색이거든요. 보라색이 가장 짧고요. 파장이 가장 긴 것은 바로 적색입니다. 그래서 이 적색보다 더 긴 것은 적외선이라고 부르죠. 자, 아무튼 이 파장이 가장 긴, 이 보기 중에서 가장 긴 색은 바로 적색,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6번입니다. 6번 보시면 자, 1차 전지에 사용되는 감극제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감극제가 무엇이냐면요. 전극의 그러한 분극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1차 전지는 우리 충전을 안 하는, 그러니까 일회성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자, 1번 수은전지, 수은전지 HGO라고 되어 있는데 HG가 수은입니다. 수은. 거기에다가 O가 붙어 있죠. 즉 산화 수은을 감극제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자, 3번 보시면 망간 건전지라고 있습니다. 망간 건전지는 감극제로 이산화 망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MnO2라고 해요. 자, 그다음에 4번에 공기전지라고 있습니다. 공기전지는 공기 중에 산소를 감극제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O2가 되겠죠. 자, 2번 리튬 전지는 올바른 감극제가 아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에 대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이어서 7번 한번 보시면 완전 확산면의 광속 발산도가 1700 레드럭스일 때 휘도는 약 몇 칸델라 퍼 제곱센티미터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완전 확산면에서 이 휘도와 광속 발산도는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죠. 어떤 것이죠? R이라고 하는 광속 발산도는 휘도의 파이를 곱해준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의 기본 단위는 레드럭스가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는 휘도잖아요. 자, 따라서 휘도라고 하는 거는 파이분의 무엇입니까? 광속 발산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파이분의 몇이 되는 거예요? 1700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계산하면은 그 값이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541.13 몇이 나와요? 칸델라니까 휘도의 단위니까 칸델라 퍼 제곱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기본 단위란 말이에요. 휘도의. 그런데 우리가 물어보고 오는 거,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단위는 제곱미터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제곱센티미터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동일하게 단위를 변환해줘야 돼요. 환산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것을 약 0.054 칸델라 퍼 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자, 이 0.054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이 위에 541.13에서 10의 마이너스 4제곱을 해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0.054로 약 정리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7번에 대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ZN, 아연이죠. 아연을 음극으로 사용하는 1차 전지에서 국부적으로 발생하는 자기방전을 방지하기 위해 음극을 어떻게 한대요? 아말감화한다고 합니다. 이때 음극의 표면에 부착시키는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국어사전에도 나와 있게 되는데 아말감화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금속을 수은과 합금시키는 것 또는 이런 극판에, 그러니까 축전지의 아연판을 수은으로 덮는 것을 우리가 아말감화한다고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음극의 표면에 부착하는 것은 바로 수은이죠. 수은이 보기 몇 번에 있냐면 3번 HG라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8번에 대한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1번에 니켈, 2번에 은, 4번에 구리는 해당이 안 되겠죠. 자, 이어서 9번 보겠습니다. 자, 같은 크기의 교류 전압을, 동일한 전압이라는 거죠. 실리콘 정류기로 정류하여 직류 전압을 얻는 경우 가장 높은 직류 전압을 얻을 수 있는 정류 방식은 단 필터는 없는 것으로 하고 부하는 순저항 부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정류 회로의 종류에는 크게 4가지가 있게 됩니다. 자, 어떤 것이 있었죠? 단상 반파, 단상 전파, 삼상 반파, 삼상 전파 정류 회로가 있잖아요. 자, 우리가 이 단상 에서도 2개로 방금처럼 나눠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반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파잖아요. 이 반파 정류 회로의 직류 출력 평균 전압은 어떻게 구하나요? 이 D라고 하는 것은 0.45 2로 근사값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나타내는 2는 이제 교류전압의 시력값입니다. 상전압. 자, 그 다음에 이 전파에서는 어떻게 구하죠? 0.92가 됩니다. 0.92가 돼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있다고요? 삼상이 있다고요. 삼상도 두 개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반파고요. 두 번째는 전파입니다. 삼상 반파 정류 회로에서 마찬가지로 출력 전압 ED라고 하는 것은 우리 1.17 E로서 정리가 되는데 전파는 어떻냐면요. ED라고 하는 것은 2.34 E가 됩니다. 상전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값들을 비교를 하면 어떤 것이 가장 큰 거예요. 여기 삼상 전파 정류 회로가 가장 큰 전압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가장 높은 직류 전압을. 그렇기 때문에 4번 삼상 전파 정류 회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0번 한번 보겠습니다. 10번. 자, 전기철도의 전기차에 대한 직류 방식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직류식 전기철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변전소로부터 전압을 낮춰서 그 교류 전압을 어떤 실리콘 정류기와 같은 이런 정류 장치들을 통해 직류 전압으로 바꿔준 다음 이것을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전기철도 측에 직류 전력을 공급해줘서 운전하는 방식을 우리가 직류식 전기철도라고 부르죠. 이 직류식 전기철도는 장점과 단점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단점만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은 교류 방식에 비해서 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택적 차단이 불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수송량이 증대되어서 부하 전류가 좀 더 커지고 기동 전류도 커지게 된다면 어떠한 전압 강화도 커지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고속도 차단기의 선택성이 조금 더 저하되는 원인을 가져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 3번에 보시면 사고 시 선택 차단이 용이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단점으로 꼽히기 때문에 좀 올바르지 않은 그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번에 대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1번에 직류 변환 장치가 필요하다. 2번에 교류에 비해 전압 강화가 크다. 4번에 교류에 비해 절연 계급을 낮출 수 있다. 이 세 가지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번에 대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틀린 것을 고르는 거니까. 자, 이어서 11번 보겠습니다. 전압, 속도, 주파수, 역류를 제어량으로 하는 그런 제어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즉 무엇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제어량에 따른 분류를 구하라는 거죠. 제어기에서. 자, 1번 보시면 자동 조정이라고 있습니다. 자동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 되겠는데 자, 전기적, 기계적 량을 제어량으로 선정하는 겁니다. 즉, 뭐 전력이 될 수도 있고 전압이 될 수도 있고 전류가 될 수도 있고 주파수, 역률 등을 제어량으로 하는 그런 제어를 자동 조정 제어라고 하게 되고요. 보통 예시가 이제 자동 전압 조정기라든지 아니면 조속기 등이 있게 됩니다. 자, 2번에 보시면 추종 제어라고 있는데 이거는 기계적 변위를 제어하는 거예요. 위치, 방위 등을 제어하는 것으로 서보 제어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3번의 프로세스 제어 같은 경우는 유량이나 압력 등과 같은 이런 생산 라인과 생산성과 관련된 그런 제어량을 선택하는 제어를 말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11번에 대한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열차의 궤간이 1000mm이고 12번 문제입니다. 자, 반지름이 1000m인 곡선 궤도를 시속 50km/h로 운행할 때 고도는 약 얼마인가? 자, 여기서 이 고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명 켄트라고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켄트. 켄트랑 고도랑 같은 것을 나타내는데 이 켄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곡선 궤도를 이제 철도가 운행을 할 때 원심력이 발생하잖아요. 그 원심력으로 인해서 밖으로 이제 힘을 받게 되는데 원심력으로 인해 이것을 조금 더 억제시켜주기 위해서 조금 더 줄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원심력을 외측 레일, 레일에는 안쪽 레일이 있고 바깥쪽 레일이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이러한 철도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철도가 있다고 한다면 자, 이쪽에 있는 레일을 안쪽 레일이라고 하고요. 이쪽에 있는 레일을 바깥쪽 레일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기울여 준 거죠. 그러니까 즉 내측 레일보다 외측 레일을 조금 더 높여준 거. 그때 이 내측 레일과 외측 레일 간의 높이의 차를 우리가 H로서 표현을 하고 이것을 켄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때 켄트, H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127의 R 분의 G V의 제곱으로서 구하게 되는데 기본 단위는 밀리미터가 됩니다. 문제에서도 밀리미터로 물어봤죠. 자, 근데 여기서의 이 R이라고 하는 것은 이 궤도, 그러니까 곡선 궤도의 반지름이 되겠고요. 기본 단위가 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G라고 하는 건 궤간이에요. 궤간. 기본 단위가 밀리미터입니다. 궤간은 이제 사이,
안쪽 레일의 간격을 말하게 되죠. 자, V라고 하는 것은 속도입니다. 속도, 시속. 그러니까 열차 속도인데 킬로미터 퍼 아워가 되겠죠. 기본 단위가. 자,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게 된다면 한번 공식을 그대로 적용을 해보죠. 127 곱하기 반지름이 1000m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1000을 곱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G죠. 궤관이 얼마래요? 1000mm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속이 50이라고 했으니까 50의 제곱이 되겠죠. 자,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은 그 값은 19.69mm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이 몇 번이에요? 2번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옆에 지워서 이어서 13번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13번입니다. 200칸델라의 점광원으로부터 5m의 거리에서 그 방향과 직각인 면과 60도 기울어진 수평면상의 조도는?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점광원이 있는데 점광원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얼마라고요? 광도가? 200칸델라의 점광원이래요. 그쵸? 여기서부터 몇 미터가 떨어졌다고 했습니까? 여기서부터 5m가 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5m. 그쵸? 자, 그러면 문제 보시면 그 방향과 직각인 면, 이 방향과 직각인 면이면 여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직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 이 면과 몇 도가 기울어진? 60도가 기울어진 면. 그러면 여기서부터 60도가 기울어진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렇게 60도 이 면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면에 어떤 것을 구하래요? 수평면 조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면의 수평면 조도라고 하는 것은 면의 조도니까 이 방향이겠죠? 이 방향. 이 방향이 수평면 조도 2의 H가 되겠습니다. 2의 H.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수평면 2H, 수평면 조도 2H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성분을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 자, 노란색으로 해볼까요? 자, 여기 점광원으로부터 면까지 오는 이 방향의 조도를 법선 조도 EN이라고 하고요. 수평면 조도가 아니라 이쪽 방향의 조도를 EV라고 하고 우리가 수직면 조도라고 하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이 EH라는 수평면 조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점광원으로부터 기울어진 면까지 수직으로 선을 하나 내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수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각도를 구해야 되거든요. 요 각도, 세타. 근데 이 각도는 여기 각도랑 동일합니다. 그쵸? 근데 여기가 60도예요. 근데 이 하얀색이 90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요 각도는 몇 도입니까? 요 각도. 요 각도는 30도죠. 90도에서 60도를 뺀 30도가 됩니다. 그러면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인데 자, 여기 보시면 90도, 30도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세타 몇 도예요? 아, 이거는 60도가 되는 것이죠. 그쵸? 그러면 이것과 이것은 같으니까 여기가 몇 도가 되는 거예요? 60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수평면 조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죠. 이 H라고 하는 거는 떨어진 점의 거리의 제곱분의 광도 I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게 되는데 여기서 떨어진 거리는 5였고요. 그 다음에 광도는 200이었고 이거에다가 코사인 세타니까 코사인 60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계산하면은 4 럭스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 되는 것입니다. 1번. 자, 이어서 14번 한번 보겠습니다. 14번 보시면 자, 전동기의 전격 회전수에서 기동 토크가 큰 전동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직류 차동 복권 전동기, 직류 분권 전동기, 직류 가동 복권 전동기, 직류 직권 전동기가 있게 되는데 우리 부하 전류가 일정값 이상이 된 즉 전격 상태에서는 토크 변동률이 가장 큰 순서가 직가분차였습니다. 직가분차를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직은 직권 전동기, 가는 가동 복권, 분은 분권 전동, 그 다음에 차는 차동 복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직가 분차 순인데 결국에 문제에서 기동 토크가 가장 큰 전동기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직권 전동기가 정답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한번 보겠습니다. 10칸델라의 균등 점광원의 광속은 몇 루멘인가? 약 몇 루멘인가라고 물어봤는데 자, 균등 점광원의 입체각 오메가라고 하는 거는 4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광속이라고 하는 것은 F는
오메가 i로서 구할 수가 있게 되고, 자, 여기서 입체각은 4파이였고요. 광도는 10칸델라였죠. 자, 이것을 계산하면은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125.66이 나오게 돼요. 125.66 루멘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약 얼마이냐고 물어봤으므로 이것과 가장 가까운 값인 3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25.6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어서 16번 한번 보겠습니다. 16번은 자, 백열전구의 동정 곡선은 다음 중 어느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가? 자, 우리 백열전구 이제 만들고 나면은 에이징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데 이 에이징을 거치고 나면은 필라멘트의 단면적이 점점점 가늘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 전기 저항에서 R은 로우 A분의 L이잖아요. 자, 여기서 단면적이 감소하게 되면은 저항값은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게 되죠. 자, 저항값이 증가하니까 어떻게 돼요? 전류는 감소하려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변화를 곡선으로 나타낸 것을 동정곡선이라고 하게 되는데 결국에 이 동정곡선은 전류, 그것 따른 그 광속, 그 다음에 효율까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16번에 대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전류, 광속, 효율이 되는 거예요. 17번은 전동기의 토크 단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전동기의 토크를 T라고 했을 때 이거는 오메가분의 P로서 정리가 되죠. 자, 여기서 오메가라고 하는 거는 60분의 2파이의 n인데 여기서 말하는 n은 분당 회전수가 되는 것이고, 자, 이것과 P죠. P. 그러면은 P는 뭐예요? 출력이잖아요. 출력. 그렇죠? 여기를 P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괄호를 칠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60분의 2파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근데 분모의 분수로 있으니까 결국에 이 60분의 2파이의 역수인 그런 상수를 구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9.55가 나옵니다. 9.55. 아, 그래서 이 토크라고 하는 것이 9.55의 n분의 P로서 정리가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이제 뉴턴 퍼가 아니죠. 뉴턴미터입니다. 뉴턴미터. 근데 뉴턴미터인데 문제에서 지금 이제 기동 토크의 단위를 물어봤는데 전동기의 토크의 단위를 물어봤는데 지문에 이 보기에 이 뉴턴미터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킬로그램 미터로 바꿔줘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냐면은 0.975 그다음에 회전수분의 출력 해가지고 킬로그램 미터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우리가 1kg 폴스는 9.8 뉴턴이기 때문에 이걸 킬로그램 바꿔주기 위해서 이것을 9.8로 나눠주게 됨으로써 0.975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킬로그램 미터가 전동기 토크의 단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 되겠죠. 킬로그램 미터.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18번 보시면 우리 다이액에 대한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다이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다이액의 기호를 좀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가 터미널 2, 여기가 터미널 1이라고 한다면 자, 이쪽에 또 다른 이제 게이트 입력 단자가 있게 되죠. 자, 결국에 이 다이액이라고 하는 거는 양방향 2단자 사이리스터가 됩니다. 양방향 2단자 사이리스터 또는 쌍방향 2단자 사이리스터가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극성에 관계없이 일정 전압 이상이 되면 도통 상태가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브레이크 오버 전압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 브레이크 오버 전압을 넘게 되면은 이 다이액이 도통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쌍방향성으로 부저항을 나타내는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게 되고 교류 전원으로부터 트리거 펄스를 얻는데 사용이 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양방향으로 대칭적인 부저항을 나타낸다. 맞는 설명이고요. 두 번째, 역저지 3단자 사이리스타. 여기서 역저지라고 하는 거는 단방향을 말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양방향이에요. 쌍방향. 그렇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 되겠죠. 2번이 정답이 되고 3번에 트리거 펄스를 얻는데 사용이 된다. 4번에 브레이크 오버 전압을 갖고 있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8번에 대한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9번입니다.
방전 용접 중에 불활성 가스 용접에 쓰이는 가스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불활성 가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상태에서 일반 다른 화학 물질들과 화학 원소들과 화학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가스를 우리가 불활성 가스라고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불활성 기체는 아르곤이라든지 헬륨 같은 것이 있죠. 근데 1번 아르곤, 2번 수소, 3번 산소, 4번 질소 중에서 불활성 기체는 바로 아르곤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20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음극만 발광함으로 직류극성을 판별하는데 좋은 것은, 그러니까 이용되는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1번에 네온 램프라고 있는데, 이 네온 램프는 부글로우를 이용함으로써 음극만 발광함으로 직류극성을 판별하는데 보통 사용이 되죠. 자, 그리고 소비 전력이 작기 때문에 이러한 배전반의 파일럿 램프 등에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검정기라든지 아니면 이런 교류의 파고값 측정 등에 이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네온 램프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온 전구가 곧 네온 램프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1번부터 20번까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